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들어서 10월 27일 날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월 29일 또 특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주말을 만에 들으신 분들이 여기 참석하지는 내가 이제 오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참석하지 못해도 듣고 싶다 해서 이걸 이제 또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월 27일은 그 전반부를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과 오늘 하는 내용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강의한 또 오늘 체감온도가 20도라고 그래요, 영하.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다시피 조만간 또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이미 땀이 날 정도로 더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추운데도 오신 만큼 조금 더 손해본 생각이 없이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제일 위에 1페이지 보면 승진을 위한 영양평가 비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법, 요래야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비법, 비밀스러운 어떤 아주 법칙. 근데 비법은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들어본 얘기인데요,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무엇든지 그래요. 뭐 이런 테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둑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한다거나 가장 기초 이론을 튼튼히 한 사람이 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충실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냥. 예?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12월 29일이에요. 1월에 보고서가 좀 설더라도 3월 정도 되면 상당히 아주 높아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비법이라고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기초 이론인데, 그러면 제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강의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그리고 인바스켓, 이제 서류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플레이다 그래서 역할 연기, 역할 수행,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 이렇게 이제 집단 토론, 그리고 이제 종전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 또 우리 사급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발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역할 플레이가 서울시 교육청은 발표하고 종전에는 이제 발표라는 게 따로 있었고 역할 연기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져서 발표, 역할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인터뷰로 온다거나 또는 이제 발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경기도 우리 시도교육청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보고서의 또 기초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각 시도교육청에 이렇게 평가 기준표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루브릭 그래요.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로 평가지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딱 출제가 되면 모범 답안을 만들어요. 출제 위원들이. 갖고 모범 답안의 핵심 키워드 이렇게 노란 줄을 딱 끄집어 갖고 그걸 평가위원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기준표를 알아야 보고서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 비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평가 기준표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많이 적어가지고 또 댁에 가셔서 또 나름대로 들었던 기억을 참조를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차계를 만들어야 해. 이 공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말에 몇 프로를 기억할까?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절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걸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시니까
13시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1강은 나눠지기를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강은 2017-18년 최근의 기출 문제 또 이런 거 출제 경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비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체크 표시 두 번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지표, 요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만든 것이 실제 평가 기준표예요. 루브릭이야. 요걸 알아야 우리가 보고서나 면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사실 보고서면 나머지가 다 끝난다고 봐도 돼요. 보고서를 하면.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잘 쓰고, 어떤 분은 시험직 면접을 너무 안 해버렸다. 그래서 많은 또 실패를 본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골고루 잘해야 되죠. 우리가 요게 중요냐, 요게 중요냐,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렵냐. 또 이 보고서를 옛날 강원도 같으면은 논술문으로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2015년까지. 왜냐면 강원도는 제가 잘 알죠. 이게 논술문으로 쓰면 학원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더 나와왔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바꿨어요. 2016년부터. 근데 더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쩌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도가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그것은 강원도가 또 이제 뭐 시험 과목 변화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무엇을 하나 만들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논술문하고 보고서는 똑같아, 모든 게. 근데 뭐가 다르냐면 표현 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엇으로 요건 이제 이렇게 서술의 형태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 따님들이나 아드님들 임용 논술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뭘로 쓰라고 하냐면 개조식으로 쓰라고 그래요. 이 개조식이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법에서 우리 법률이 있잖아요. 1, 종칙 해갖고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개조식이야.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그 데이터 마이닝은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쉽냐, 요것은 고려시대부터서 아주 논쟁거리가 되고, 요즘도 이제 우리 이렇게 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면접이 어렵다는 사람,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는 이게 쉽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게 쉽다고 그래요. 왜냐면 또 어떤 분은요, 여기 이제 그룹 디스커션은 전라북도가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은 여기 이제 전라북도 또 종전에 인천이 받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쉽다고 그러는데 여긴 또 이게 쉽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룹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재빠르게 뜻을 판단해서 또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 실제로 집단 토의를 시켜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십니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또 이렇게 문서도 보고 결제도 올리고 구두 명령도 받아보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 그룹 디스커션 집단 토의를 시켜보면 실제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건 그러네. 이건 맨땅 헤딩하기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이 맥혀버리면 아예 말을 못해. 이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요걸 많이 해놓으면 우리가 보고서를 할 때 내용과 형식을 공부합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내용과 형식인데요. 이제 이게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좋아도 어떤 표현 방법 면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보고서를 하면 이제 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보도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논문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논문, 주요 업무 계획 또 어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 플랜이죠. 예를 들면 전염병 예방 계획 그러면은 그 마스터 플랜은 어디에서 만들어낼까요? 전염병이니까 당연히 복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내면 여기에 이제 각 부처마다 교육청은 교육청 이런 각 부처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이슈를 전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는 이미 2500년 전 그리스 소피스트들의 공부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실제 문제를 딱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글을 쓰게 한 것이 옛날 소피스트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25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 시대에 다시 이걸 강조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역사는 돌고 또 어떤 이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장 고전이 가장 현대적이다. 가장 기본이 가장 세련된 것이다. 예, 참 이런 말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500년 전에 여러분이 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소피스트 들어봤죠? 지자계층이라는 뜻이야. 그 당시 아주 안다니 박사들, 안다고는 사람들, 이걸 소피스트라고 그래. 소피아, 지혜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플라톤과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절대지식을 다뤘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적이다. 근데 소피스트들은 달라요. 진리는 없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뜨거운 커피, 나는 차가운 커피. 그럼 어떤 게 좋냐?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듣는다면 나도 뜨거운 것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말을 해야 해. 그러니까 벌써 이게 더워. 그래서 이게 얼음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참기름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죠? 근데 커피에 참기름을 쳤다고 해보세요. 이게 소피스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를 쓰고 면접을 할 때 이 순간에 공부가 안 돼버려. 지금 면접관이 내한테 물어본 건 절대적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답을 못 해버려요. 응?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식의 공부 방법도 한부모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방법과 정상적인 가정, 이제 정상적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양부모 사이에 엄마가 가르치는 방법은 다르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할어머니들이 자식들 가르칠 때 독하게 가르친 겁니다. 저 사람이 계모 아니야? 그럴 정도로 독하게 가르쳐. 왜? 아버지가 없으니 혹여나 애가 버릇없이 기를까 봐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담론으로 삼을 모든 내용들은 절대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이게 이제 probability, 있음직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신있게 이게 나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쓰고 말을 하면 그게 보고서고 바로 면접이 되는 거예요. 있음직한 답.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당연히 2 같죠? 그러나 그건 다르죠.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하나에다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2500년 전에 절대 진리가 아닌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플라톤이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학파와 진리는 없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는 그 소피스트들의 그 사상에서 실제로 소피스트류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이 보면 사회에 많은 이슈를 다루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교육적 이슈든 사회적인 이슈든 현안 문제를 다룬다 이건데 왜 이슈가 나옵니까? 이슈는 답이 하나일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째 제 말 이해해요? 가령 우리가 수능 시험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우리가 입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딱 답이 하나라면 뭐가 그게 이슈입니까? 그냥 하나대로 따라가면 되지요. 요즘에 엄청나게 이 정부의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놓고 그것만 20년, 30년, 100년 연구한 책에 교수님들이 하나는 최저임금제 해야 된다, 하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건 경제를 망치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를 다루는 심층면접,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 공부는 절대적 답을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서 최선 답을 끌어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집단의 담론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의 머리가 필요하고 보고서 쓸 때 여러분이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하나의 안을 내는 이런 것이 보고서 면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답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논거를 갖추고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압축이 되는데요. 방금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판단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보십시다. 최저임금제는 감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100% 찬성해야죠. 그러죠? 최저임금제 줘봤자 한 달에 180만 원꼴. 그러면 여러분이 180만 원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 최저임금제는 실시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감성적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또 많은 부작용, 이걸 감성만 가지고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성적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뭡니까? 경제학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에 유명한 경제학자 하나가 경제학도예요.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가져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차고 가슴이 없으면 그 사람은 냉혹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최저임금제 때문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저임금제 없애라 이렇게 냉혹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성만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 중 한 분이 가슴을 따뜻하게 가져라. 근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놓고 유튜브나 이런 언론지상에 국회에서 나온 방송 같은 걸 보세요. 똑같은 교수님들이 나와서 너무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건전하게 보면 바람직한 거지만요. 그러나 또 나쁘게 보면 너무나 한 분은 감성적으로 그냥 좌판이 우판이 나눠가지고 너무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좋게 보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나쁘게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의 담론에서 머리는 내차야 하지만은 이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는 이런 걸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참 씁쓸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회적 갈등이 세계 제2위래요. 터키가 1등이고 우리 보십시오. 엄청난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나 면접도 토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보고서 쓸 때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와서요 2개 가져가세요. 그 요리 빈토로 나오세요.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돼야 된다.
지금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제 자꾸 말을 듣다 보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 한 7, 8천 이상 클릭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 합격 수기에 보면 스피치 학원이나 뭐 스피치의 무엇을 들어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한 어떤 말의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쓴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한 거 있죠? 냉정한 판단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따뜻한 감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다시 보십니다. 이제 요 강의에 의해서 3시간 하는데, 김윤식 교수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은 이 토요일반에 보고서하고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하고 심층 면접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3개월간 따로 독립반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 2문제에서 3문제를 면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면접도 옆에다 써주세요. 공식이 있어요. 프레임. 공식과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뭔지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지난주에 다룬 주제에 대해서 회원 모범 답안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많은 답안을 분석한다 이건데, 제가 이 회원 모범 답안을 여러분이 궁금해.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하나 주죠. 이제 내가 만든 모범 답안인데, 이건요 분석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물어보셔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공부했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준 교환, 그리고 보도자료나 마스터 플랜, 그리고 모범답안, 회원 모범답안, 요 4가지가 가지면 흘러 넘쳐버려요, 정보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보수 언론에 가서 사설 하나,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동아일보 사설하고 또 한겨레 사설을 딱 갖다 놓고 2개의 관점을 비교한다는데 정말 좋지만 어렵죠. 여러분이 학원에 나온 것은 혼자 보고서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숙련된 이 전문 교수 강사가 잘 요약 정리한 걸 줘서 좀 지름길로 빨리 가자 해서 학원을 나온 것이지 이 뭐 혼자 못해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 폭탄을 방지해서 잘 정리된 뭐 지금 우리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주말반에.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범 답안을 주면 이름을 가지고 좌우 정행으로 잘 분석하고 그 단어 앞뒤를 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이 왜 모범 답안이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 모범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컨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컨텐츠가 이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 대란 방지 대책이든 위스쿨 건립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이든 소규모 학교 동폐합이든 전염병 예방 방안이든 그 내용이 일단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 보고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질의 넥타이 뭐라고 그래 와이셔츠 양복을 입어도 이것은 배열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멋이 없어. 예를 들면 이 넥타이가 좀 야한 색이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한 것 같죠. 근데 여기다가 분홍색 와이셔츠에다 이걸 입으면 내가 봐도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에가 이렇게 좀 색깔이 이런 거 소박하고 검정하고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잘 어울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인데 이 보고서에서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는 채점을 할 때 그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딱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줍니다. 5가지 지표를 줘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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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근데 이 형식에서 아주 중요시한 것이 뭐냐면은 어법이에요, 어법.
이 어법을 어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맞춤법이라든지 무슨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11월에 강의한 사무관 역량평가 기본서에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맞춤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띄어쓰기 많이도 아니야. 한 10개 정도. 그리고 맞춤법 한 10개. 그리고 문장부호, 소따옴표, 대따옴표, 대가로, 중가로, 이렇게 해서 한 7, 8개예요. 그래서 전부 한 30개 정도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법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나 봐. 가령 등, 등 할 때 그 등자를 띄워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00억 원 할 때 원자는 띄워야 하잖아요. 요런 어법이 틀려. 그러면 어법이 틀리면 일단 신뢰성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제가요, 엊그제 어느 집을 갔어. 어느 집을 갔는데, 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사 갔어요. 신문 넣지 마세요. 이사 갔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내가 그 가게집 아저씨를 알아. 아주 잘생기고 반듯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류를 하지. 근데 이걸 보고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분이었네 하고 보니,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 1년의 세월을 보니 대체는 조금 싸가지가 없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공문으로서 상식화된 띄어쓰기가 틀리면 안 된다니까. 뭐뭇 하였는 바, 요 바자는 띄워야 안 되느냐 안 띄웠느냐. 뭐뭇 할 바를 모른다 할 때는 바자를 띄워. 근데 했는 바, 이랬는 바 할 때는 붙여야 된다고. 이런 상식화된, 공문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이런 것이 틀리면 바로 점수가 깎여버려. 그래서 잘못하면 중으로 분류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 어법이 제일 내가 피고는 것이 제일로 고치기 싫은 게 이 어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내가 그랬거든. 이것은 명사이므로 그리고 시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사 시에는 미리 공지해야 함. 여기 이제 때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띄워라. 이렇게 첨삭을 해줬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떨어져. 그 다음 주에 또 틀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줘. 첨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신수를 하고 있다. 제발 동일신수 하지 마시오. 왜냐?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운다. 그래서 어법을 여러분이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공문에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한 30개 정도만 국립국어원 맞춤법 거기에 따라서 외워주고, 또 문장보호가 아주 중요해요. 소따옴표. 예를 들면 법률에는 반드시 소따옴표나 혼나표를 붙여야 하거든. 근데 책에는 쌍따옴표나 겹나표를 붙여야 해. 예? 그런 거 있어. 지금 여기서는 그거 말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틀리면 점수 무조건 깎인다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상식화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NDSL이라고 있어요. NDSL 채무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논문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보는데, 거기에도 맞춤법이 지나치게 틀리면 중간에 보다 나는 덮어버려요. 그 논문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보고서는 논문하고 또 달라요. 보고서는요, 하나도 맞춤법이 틀리면 안 돼. 자, 여러분이 교육감한테 보고서를 올린다고 합시다. 대통령님한테, 교육감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린다고 해봐. 거기에 맞춤법이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통계자료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런데 수업용 보고서에서 맞춤법이 틀린다. 이것은 남한테 밥 차려줄 때
고춧가루가 묻은 걸 주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 불편해.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한테 드는 메시지는 앞으로 국어사전 사야 해. 그리고 뭐가 찝찝하면 나도 국어사전을 본다니까. 근데 국어사전 자켓 해갖고 인터넷에 쳐. 그러면 인터넷이 이것이 아직 머리가 좀 부족해갖고 맞고 있는데 틀렸다고 나쁜다고. 인터넷을 믿지 말고 민중서관이라는 데서 나온 거시기를 무엇을 해야 한다고? 국어사전을 사서 찝찝하면 그걸 맞춰줘야 돼. 가령 전 교직원 할 때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이게 이거 띄워야 돼. 근데 무조건 붙인단 말이야. 3번씩. 점수 깎입니다. 전 교직원, 전 직원. 그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료 와서 가져가시고. 그 이제 커피 하나,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보고서 이 컨텐츠는 뭐냐면, 아까 요거 있잖아. 보도자료, 논문, 주요 무객. 내가 준 것만 있고, 여기서 오전에 2시간 설명을 해요. 그걸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컨텐츠는 내한테 맡기고. 나는 그런 직문을 많이 받아요. 내가 강의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문 배웅을 나는 해주거든. 거기서 많은 정보도 수집하고. 근데 나보다 여러분 공무원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모르는 게 뭐니? 모르는 것이 많죠. 여러분의 마음. 도대체 여러분이 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표현을 안 하니까 몰라. 그러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한 게 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고서를 쓸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주제 이탈이 있으면은 그건 안 돼요. 자, 요 지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좀 지우고, 요 이에다 씁니다. 여기다 써야, 여기까지는 잡히지? 이게 주제의 동일성이, 동일성. 자, 여기서 통일성, 그러면 이 통일성이라는 단어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한 가지 내용만 써라. 요게 통일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쓰레기 대란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비닐이라든지, 사실 요런, 페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커피, 요런 이렇게 빨대, 이런 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소재로 종이컵을 많이 써야 되고, 웬만하면 이런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고요. 돌고래 죽은 걸 보면 이런 게 20개씩 들어가 있답니다, 위에. 그래서 이미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닐루가 아니고, 이런 비닐 없는 그런 친환경 소재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그거 다뤄볼 거예요. 비닐 대란을 막는 그 어떤 방법. 그리고 이런 환경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서를 써봐라 그러면은 이런 말이거든. 저 비닐을 없애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제도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의식적인 교육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의식적 교육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실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입니다. 이것도 내가 나의 편리만 죽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면 쓰레기가 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뤄봤어요. 이 학교폭력은 항상 묵은 문제이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다룬 문제는 절대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야 해요. 근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요 뒤에도 나와. 뒤에도 평가지표가 있는데 인성교육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면접을 발표했어요. 그럼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예방방안에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은 한 줄이나 두 줄만 써야지, 그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버리면 학교폭력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주제를 다뤄. 그래서 이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주제에 맞는 글을 써라. 여기에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이면 쓰레기 대란 예방만 가지고 대안을 써야 해요. 근데 절대 그러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성교육을 협동학습에서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인성교육을 가지고 많이 써버린다니까요. 이게 많네. 그러면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인지 인성교육인지를 몰라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대응 역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일성은 뭐라고? 주제에 맞는 내용만 써라. 이질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식탁에는 음식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야 돼. 밥그릇, 또 뭐지 들어가야 돼? 컵, 칼, 이런 거에 들어가야 돼. 식탁에 걸레가 있어버리면은 그것은 통일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옵니다.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응집성. 이걸 영어로 coherence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채점병에 그렇게 줘. 주제 이탈 없어. 그릇 통일성이 있음. 요렇게. 또 어떨 때는 그 응집성이, 자, 단락 간의 연결이 좋아서 응집성이 좋음. 근데 나는 그걸 당연히 R이라 하고 써줬거든? 근데 응집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응집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안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응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짜임새예요. 그러면 짜임새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헐레벌레예요. 여기 자료 가져가십시오. 자, 짜임새의 반대가 뭐라고? 헐레벌레. 제가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사투리라고 하는데, 내 억양은 사투리가 있을 망정, 내가 뱉어낸 말에 의외로 사투리가 없다는 거, 이것도 참조해야 해요. 그냥 어떤 분은요, 못 알아먹으면 사투리라고 그래.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응집성이 뭐냐면, 통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첫째,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 예를 들면 3페이지로 쓰거든. 경남은 2페이지고 강원도는 2, 3페이지. 그러면 3페이지로 쓰면 그렇게 쓸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고 목적과 필요성, 추진 배경이 굉장히 많아버려. 갖고 현황이 2줄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현황이 거의 반 페이지를 차지해버려. 통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줄일 수 없어. 가지고 문제점 분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점 분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사람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러면은 균형이 없지. 지금 이게 머리요. 그리고 몸통이 요 정도 되면은 이거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너무 서러운 분야가 크고 본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요 정도 되고 다리가 요래버려. 그러면 결론이 너무 많이 붙단 말이에요. 막 기대효과 4개, 5개 쓰고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많아야 되냐 그러면은 대안이 많아야 돼요. 대안이 가장 많아야 돼. 그리고 대안과 문제점 분석이 딱 연결이 돼야 돼. 요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성이요. 제가 오늘 이 공개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결성이라는 것은, 자, 보고서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죠? 보고 목적과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대안, 세부 추진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있고 기대효과. 그러면 그 5개가 어쩐다고? 한 편으로 딱 연결이 돼야 돼. 그걸 응집성이라고 그래. 근데 응집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점과 대안 응집성이 제일 중요해요. 어째 제가 지금 한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서, 자, 이쪽에 잡아주면 우리가 이제 이 보고서 작성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내가 또 한번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어느 지역은 아주 추진 배경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쓴 게 보고 개요고,
제가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보고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황과 문제점이고요. 또는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슨 대안이죠. 이게 이제 성공적 추진 방안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대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향후 추진 일정이다 해서 이제 세부 추진 계획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가 이제 과제별, 과제별 추진 일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장애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이 보고서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자, 요 각각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요 그릇 짜임새가 없으면 보고서는 안 된다니까. 보고서는 여러분 생각해봐. 자, 어떤 분 집에를 갔어요. 저도 집에서 간혹 듣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이렇게 누구 집을 갔대. 근데 두 가지를 놀랬대. 하나는 그 가구나 커피잔이 너무 비싸고 이쁜 것에 놀랬대. 그리고 막 노래방 기기도 있는데 아주 막 그 기가 좋고 차도 좋고. 근데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그것이 비싼 것인지를 한 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왜냐면 방에 길이 없더래. 길이 계속 쌓아놔가지고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컨텐츠는 좋아도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요건 2개, 3개밖에 없는데 막 이것이 더 많아버린다. 이러면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으면 뭐가 없다? 응집성, 짜임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요럼과 요럼, 이것과 이것, 특히 이것과 이것이 잘 연계가 돼야 돼. 이거 연결성, 응집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보통 2개 아니면 3개로 쓰거든.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이 잘 돼야 되고, 요게 이제 문장. 오늘 좀 내가 또 여러 가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문장이란 말이야. 지금 보이죠? 글씨 보여요? 문장. 그리고 요게 문단이에요. 문단. 문장의 모임이 문단이란 말이야. 요것도 문단이죠. 요것도 문단이죠. 요것도 문단이죠. 이것도 문단이죠. 요건 뭐가 될까? 이것은? 문장.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추진해. 그리고 이행점검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장애가 있어.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도 돼야지만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고, 특히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짜임새라는 거예요. 이게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화 능력이에요. 조직화 능력. 특히 대전은 그 평가지표에 딱 나와. 조직화 능력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딱 나와버렸어요. 조직화 능력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질문한 분이 있어요. 현황과 문제점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내가 그러죠. 글씨가 다르다. 우선 현황과 문제점은 붙이고, 현황 및 문제점 글씨가 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이 가장 보고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페이지밖에 안 준대. 거기에 5페이지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 파악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단어 파악 능력이 필요해. 그러면 현황과 문제점이 명확히 구별되는 제시문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과자를 쓰고. 근데 현황이면서 문제점이 섞여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현황에 넣을 수도 있고 문제점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있어. 가령 예를 들면 학교폭력의 그 유형에 보면 언어폭력이 많거든. 언어폭력이. 그러면 이건 현황이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언어로 시작이 되잖아요. 대인관계도 언어로 시작이 돼. 근데 언어로부터서 폭력이 있다. 이건 문제점이기도 해. 이렇게 현황과 문제점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는 뭘로 쓴다? 현황 및 문제점 그러는 거고, 딱 구별이 되면 현황과 문제점, 이런 아주 세밀한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황이 있고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현황이 있고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어. 근데 제가 답안을 채점해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현황에 문제점을 넣기도 하고 또 문제점에 현황을 넣기도 해. 이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황에는 딱 뭐만 들어가야 돼? 한 가지 주제만 들어가야 돼. 그게 뭐라고? 통일성.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공문 내려올 때 그러죠. 보고개요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또 통계자료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은 공문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나 3페이지 한정된 지면에 쓰는 평가용 보고서는 절대 여러 개 쓰면 안 돼. 그냥 추진 배경에는 추진 배경만 쓰고 통계 자료는 전부 현황으로 넣어. 이게 그릇 통일성이야. 자, 제발 내 말에 대답 좀 해봐요.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쓴다. 그게 뭐라고? 통일이요. 통일성은 이 글 전체가 한 가지 주제, 제목만 갖고 써야 돼. 예를 들면 쓰레기 대란 예방이다. 그러면 이 글 전체가 쓰레기 대란 현황, 쓰레기 대란에 일어난 문제점 원인, 쓰레기 대란 예방의 성공적 추진 방안, 쓰레기 대란의 일정, 쓰레기 대란 이행점검, 쓰레기 대란 없었을 때 기대효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나와야 한다는 게 통일성인데, 전체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지만 현황에도 현황만 쓰고 문제점에는 문제점만 쓰고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좋은 글이다, 좋은 보고서다 이 말이야. 어째 제 말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응집성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딱 연결이 돼야 되고 요것과 요거 세부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논리적인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연결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연결이다?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죠. 그러면 논리적 연결이 안 되면 뭐라고 하냐? 비약이라고 그래. 비약. 가령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봐.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 쓰레기 대란 문제를 없어서 세계 평화. 그러면 내가 한참 따져. 그러기도 하겠다. 왜냐면 쓰레기 대란이 많이 일어나면 나중에 전쟁도고, 그리고 쓰레기 대란 때문에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래갖고 중국에서 쓰레기 많이 버리면 우리 한강을 타고 와서 우리가 하면 나중에 그러기도 하겠다. 근데 100번 양보해도 그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러면 논리적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라고? 응집성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주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든, 이게 지금 보고서만 하는 게 아니야. 말도 그래, 말도. 서류함이나 면접에서는 말도 응집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주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예, 저는 딸이 3명 있는데요. 딸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서 벗어난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건 통일성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보고서는 읽어야 알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논리적 비약이 있고 앞말 뒷말 일관이 없다, 응집성이 없다, 이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줘야 돼. 오늘 한 강의는 지금 끝내버려도 여러분은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저 멀리서 오신 분도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오늘 공개 강의는 다 차버렸어요, 양이. 자, 이제 1페이지예요. 계속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이제 저는 오전에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줘. 근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회원 모범 답안을 또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요, 회원 모범 답안 중에 막 97점짜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모범 답안을 봐갖고
댁에 가서 작성해서 다시 보내. 근데 그건 잘 안 나눠줘. 왜냐하면 내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근데 내 모범 답안을 기초로 해서 또 자기 생각을 적어요. 지금 우리 반에 그 경기도 분들이 많은데 벌써 꽤 글을 잘 쓴 분이 많아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그러고. 근데 자기 생각을 많이 또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견스러워. 아, 왜 이분은 합격생이 많아서 내년에 또 대박 찍었구나. 올해 인천이 대박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영향이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이 오고 계세요. 근데 또 한편에서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모범 답안을 참지 않고 또 자기식으로 쓰면 대견하면서도 도대체 내 모범 답안을 뭘로 보냐? 기분 나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보고 싶어요. 동료 것을. 그 다음에 거리가 많은 답안을 제가 줘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거리가 많은 답안은 보통 88점짜리예요. 그런데 88점 합격하지 못해요. 적어도요 93점 탁월히 넘어야 합격을 해. 근데 거리가 많은 거 뭐냐면 몇 간데만 수정을 하면 95점이 되는 답안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가 아니어서 88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 답안을 주면서 꼭 오전에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요 답안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요 답안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간데만 고치면 수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앞부분만 듣고 잠시 다른 생각을 했나 봐. 갖고 막 실망해갖고 내한테 문자가 와요. 이 답안은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제가 단일할까요? 그럼요. 갑자기 여기에 뭐가 팍 써. 왜냐하면 내가 수강생 떨어진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팍 써. 그래서 거리가 많은 답안이라는 것은 진짜 이대로 쓰면 안 돼. 근데 몇 간데요. 어법 4개 고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주제 이탈한 거 요건 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통일성이 없는 거 있어. 이 통계 자료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문제점에다 넣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문제점을 쓰면서 꼭 필요한 용어를 씁니다. 뭐뭇이 부족 그러면 문제점이에요. 뭐뭇이 필요 그러면 여기고. 그래서 필요한 말을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끄집어 내든가 아니면 필요를 부족으로 써라. 그러면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통일성 이런 거 몇 간데만 고치면은 95점. 3간데 안 고치면 89점. 요걸 거리가 많은 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을 2가지 정도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잘 작성한 부분은 이거고 상식화된 실수 있잖아요. 아까 등, 시 이런 것은 보고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응? 내가 아까 원자를 붙여라고 했어요? 띄우라고 했어요? 띄우라고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여러 개 쓴다? 여기 보세요. 영어는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에 나온 단어는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숫자에는. 그러나 1500억 하고 원이 나오면 원은 독립된 단어잖아? 그렇게 띄워라 이거예요. 이게 보고서에는 여러분이 쓰는 보고서에 상식화된 거예요. 이런 것은 2개만 들려도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어가 많으면 뭐가 없냐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없어. 옆에다 써라. 중복어 옆에다. 제일로 싫어. 이렇게 써요. 이게 제일로 싫어. 중복어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래. 면접할 때든 말할 때 중복된 말이 많이 나오면요. 도대체 이 논제가 뭔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자, 칠판을 보실까요? 어떤 분은 보고개요에 현황에 쓴 놈하고 중복이 많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자, 학교폭력을 내가 문제를 썼더니 전국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음 해갖고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무엇이 몇 프로 증가했다 써놓고 현황에다 또 써. 그러면 이것은 중복된 거니까 첫 번째 뭐가 없냐. 보고 개요에는 왜 보고서를 쓰느냐. 그것만 써야 하는데 이질적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고 제2치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성, 응집성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제일로 싫은 거예요. 중복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이런 그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게 쓰는 방법은 바로 처음 거시기요. 태고.
그래서 경기도가 몇 분 시험 보죠? 150분이요. 90분은 100년 전 90분 봤어요. 100년 전이고, 그러면 150분은 좀 상처 입었다면 미안합니다. 150분을 보는데 30분만 대고를 해줘. 대고면은, 요거 아까 나왔는데, 줄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 2번 나오는데, 여기다 넣게. 그런 것만 해도 동일성, 응집성이 있어버려. 대전은 살인적입니다. 대전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주고 2페이지씩 써야 돼. 그러니까 대전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대전은 그 안에 다 나와 있어. 다. 그래서 대전도 해야 돼. 그래서 퇴고해야 돼. 30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시험 딱 끝나면 물어봐. 퇴고했어? 예, 뭐 한 40분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 예, 그냥 5분 남아서 학업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재등록 빨리 하시오. 그리고 이 예측은 거의 빛나지 않습니다. 거의 빛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뭐 어제 내한테 답안지 내면서 지금 2달 했는데 실력이 안 느네요. 교수님은 잘 쓰는데 뭐라고 해서 나는 어떤 보고서든지 그냥 50분이면 답이 나와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충격을 먹었나 봐. 제 머리로도 합격이 될까요? 그래서 이건 머리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방금 내가 말해줬던 아주 간결한 거, 중복된 거 빼고 어법 틀린 거 빼고 그래도 답안이 제법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깜빡 속아버려. 누가? 채점자가요.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저도 속은 경우가 있다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나눠줬어. 근데 한 줄 한 줄 문장 문단 하나하나 분석을 했더니 모범 답안이 아니야. 그러나 거기서 내가 놀래면 대다수 학생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와서 한탄을 내가 깜빡 속았다. 속은 이유가 뭐냐? 중복어가 없고 오타가 없고 딱딱 글이 짜임새가 있어.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채점자는 결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준 답을 하나 점사가 그러는데 35분에서 40분 걸리다 쉬는 시간에 내 방에 와갖고 내가 점사한 것을 꼭 한 번씩 봐봐요. 열어놨으니까. 그러지만은 채점자는 그렇게 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심. 그래서 오심도 선수 탓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헐리우드 액션을 썼어. 안 썼는데 약간 걸려서 넘어진 척 했다고. 근데 이게 페널티킥을 잡으러 헐리우드 액션을 네가 썼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야. 그래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비디오 판독이라도 있죠. 운동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받을 수가 있죠. 근데 보고서는 뭐요? 와가지고 채점하고 올라가버려. 그러고 난 잘 썼는데 왜 틀렸느냐? 오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철두철미 누구 입장에서 써라? 채점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친절하게 써줘라. 그러려면 중복되지 않게 어법 안 틀리게 들어갈 때 딱딱 통일성, 응집성, 조직성 이것만 있어도 보고서는 합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면접도 우리가 해보면 얼마나 반복된 말이 많은지 몰라요. 면접도 계속 한 말만 돌려. 하고 시간을 힐끗 봐갖고 아직도 20초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 그러면 적어서 그래. 됐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계속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삭 답안이 가장 좋은 공부 자료다. 옆에다 써주세요. 플랫폼이다. 그래서 플랫폼, 요즘에 플랫폼이란 말 요즘에 많이 쓰죠. 요건 이제 어떤 정보의 기반. 원래 이제 플랫폼은 정거장, 기반, 발판 이런 뜻인데 이 점삭 답안에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딱 들어와. 근데 한 6, 7명이가 웅성웅성해요. 정거장처럼. 그래서 내가 옆에 딱 갔더니 내가 점삭해준 답안을 보고 막 손으로 가르치면서 킬킬킬 웃으면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플랫폼이구나 그래. 그래서 점삭 답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야 돼. 그 속에. 그래서 이 점삭 답안 요거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임용논술 그 선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임용논술 강의를 듣는 것은 선택, 첨삭받는 것은 필수. 근데 나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쓰면 강의를 안 들을 거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첨삭답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페이지. 보고서 관련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오전에 2시간 설명을 해요. 여기에는 이제 연구 논문도 있고, 기본 계획, 매뉴얼, 이런 것이 있어요. 기본 계획이나 기본 매뉴얼은 주무부처가 작성하는 표준 매뉴얼이고, 이 표준 매뉴얼이 나오면 유관 부처에서 작성하는 실무 매뉴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여러분이 잘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염병이라면 요즘에는 쓰지 않고 뭘로 바뀌었죠? 용어가 감염병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 방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은 우리가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두드러기 약을 3달 먹고 있어요. 나는 자생 능력이 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두드러기가 났냐면 원래 조금씩 두드러기가 있다가 약 안 먹어도 없어졌는데 인천이 시험 과목이 바뀌었다고 9월 10 며칠 내가 인천 대박을 쳤잖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 강의실을 옮겨야 되겠다. 한 100명 올 거다 그랬어. 그런데 한 20명만 더 오면 그렇지 않아도 강의실 옮겨야 될 판국인데 인천이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20일간 모든 곡기를 끊을 뻔했습니다. 내가. 그때 두드러기가 나더니 지금도 굉장히 두드러기가 안 낫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이 앞쪽에 가서 감염병 예방은 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요것에 주무부처는 어디가 되느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마스터 플랜이 나와요. 그러면 그럼을 보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기본 표준 매뉴얼하고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표준 매뉴얼이 90%가 똑같아. 여기에 일반 주제냐, 비교육적인 주제냐, 이렇게 교육적 주제냐 나뉘어. 그런데 경기도는 이따 뒤에 나와 있어요. 교육에 관련된 주제, 교육적 이슈라고 나오고, 종전에 인천도 그랬고, 경남은 교육적 주제와 사회 일반 주제, 전라북도도 교육 및 사회 일반 주제, 강원도는 아무래도 일반 주제가 더 많이 나와. 대전은 그냥 이따 뒤에 나와. 사회 이슈 그랬어요. 그러나 울산은 아예 못을 박았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육적 주제라고. 그래서 이 보고서반이 아주 지금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한테 나눠져가지고 경기도 반하고, 그러니까 교육적 반하고 비교육적 반을 분리할까요? 그랬더니 저는 분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일요일날.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잖아. 학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한 4분 여성분이 조금 더 가더만 분리시켜라. 근데 나머지는 이대로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대전하고 전북조차도 분리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잘 들어요. 사람도 저와 같은 학원 강사는 만나는 사람이 맨 여러분밖에 없어. 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이 보기에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도 굉장히 순진하고 여리단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정말이에요. 여기 내 보면은, 서점은 내 친구도 있고, 또 무슨 뭐 다른 이렇게 큰 사업은 사람도 있고, 근데 나보다 자네는 절대 사업은 안 되는데, 여리고 순진해서 사기당한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의 제1호 표적이 공직자 출신이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잡아보게. 이쪽에 사람은 적게 만나야 돼, 많이 만나야 돼.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람 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사람이 책이에요. 옛날에 공부는, 이건 정말 긴 얘기인데, 옛날에 공부는 아카데믹 러닝이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지식으로 봤어. 근데 지금은 스트리트 날리지를 중시해요. 체험지를 중시한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왜, 발음이 어색해요? 스트리트 날리지. 스트리트 날리지. 근데 이 체험지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으로 얻은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이런 논리. 이건 아까 내가 서두에 진리는 하나다라는 실험실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학위가 없어요. 무슨 박사를 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학 교수님들이 갖지 못한 체험지를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 주변에 내 모임이 하나 있어요. 바둑 모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문과 교수님도 있고 교장 출신 두 분이 있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내가 가면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빨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분들이. 정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 자, 지금 이 마을 교육 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마을 교육이 최근의 문제도 아니야. 1920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말이죠. 이미 전두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을 교육이. 그러면 그게 이제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생각이 급진적이잖아. 그냥 책만 갖고 공부한 사람은 고루하고, 그냥 경험 속에서 공부한 것은 진보적이야. 그래서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 그래. 이것을 내가 질문할게요. 교육적 주제입니까? 비교육적 주제입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자가 들어가면은 교육적 주제야, 안 그래? 지자체가 교육청을 볼 때는 교육은 우리가 한 수이다, 그래. 지자체 가서 폼 재우려고 해봐. 폼 안 알아줘. 그러니까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은 이미 너무 빈약하다. 요새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해보면 마을의 사람책이 교사들을 보고 왜 저렇게 여리지 이래. 우리 같은 학원 강사는 안 그래. 아카데믹 하면서 스트리트 날리지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든 것도 많고 이빨도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만나야 좋아? 적게 만나야 좋아? 많이 만나야 좋아. 그래서 저는요, 대개 교육청 주제만 다루지 않고요, 표준 매뉴얼,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하고, 한번 내가 눈으로 보여줘. 교육청 매뉴얼을 봐라. 90%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저기 경기도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써라 그러면 아이고 교육이 아닌데 제발 그러지 마. 나는 그 문제 딱 나눠주고 눈을 유심히 관찰을 해. 가지고 고개를 흔든 사람은 손을 또 봅니다. 내 방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야 응용력도 생기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창의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그러면 여러분이 교육 그러면은 학교 교육만 있는 것 같지만요, 직업 교육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직업 교육이라고 해도 되고 또 무슨 수지침 교육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꽃꽂이 교육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되게 교육이란 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교육적 주제가 나오는 저 울산 같은 데는 장년층 일자리 창출이 나와요. 장년층 일자리 창출이 나오고, 강원도는 청년 창업 문제, 그래서 청년 창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청년 창업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진로교육을 합니다. 자유학기제부 진로교육, 요것은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시한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전라북도 같은 데는 집단 토론을 하는데, 폐교를 쓸 때 진로교육으로 쓸까, 안전교육으로 쓸까, 아니면 무슨 역사교육 박물관으로 쓸까, 그런 게 있어요. 진로교육을 모르면 그 집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 그러면
진로 교육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캐리어 에듀케이션 그러거든. 그러면 이 캐리어 에듀케이션이 생애교육이란 말이죠. 생애교육, 직업교육이란 말이에요. 평생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요것의 문제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올해 대전은 뭐가 나왔냐면 기농기촌 그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농기촌에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고, 교육은 이런 공무원사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을에서도 하고 농사 짓는 아버지가 자식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한 데서도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개 강의 오셨지만 너무 따뜻한 나머지 살짝 조는 장면이 내한테 포착이 됐어요. 자, 1분 오고 쉬어 드릴 테니까 1페이지만 보셔요. 그래서 요것 한번 보시자고요. 자, 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전염병 예방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질병관리본부 표준 매뉴얼과 교육부 매뉴얼, 갈등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경기도가 소규모 동폐합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갈등의 본거지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 해결 사례, 예를 들면 군산 새만금 송전설로 갈등의 극적 해결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것이나 교육청 경기도의 소규모 학교 동폐합 갈등 해결은 90%가 동일합니다. 그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는 90%가 동일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갈등 해결 매뉴얼 90%가 동일합니다. 그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거든. 저출산 고령사회, 그 다음에 요즘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과 교육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90%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 써놔봐.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써놔요. 이번에 인천에서 초등 돌봄교실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획서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인천에 딱 갔더니 초등 돌봄교실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써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건의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건의서를 쓴 거예요. 기획서제. 근데 거기서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이게 인지적인 어떤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걸 봤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문제도 너무 이렇게 고착화된 문제 있잖아. 무엇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서 무엇을 성공적 추진 방안을 써라. 요렇게만 공부하다 보면 안 돼. 이 강원도는 어떤 문제가 한번 나왔냐면요. 위스쿨 건립 갈등 문제가 나왔는데, 위스쿨을 둘러싼 갈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을 자료 1, 2, 3을 기초로 해서 쓰고 세부 추진 계획을 자료 4를 참조해서 써라,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강원도가.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히 이게 다른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강원도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대. 학원을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요 기본 틀을 깨버렸구나. 아주 분석도 좋아.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모범답 만드니까 똑같아, 요거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뉴스도 여러 가지를 들어주듯이 보도자료나 매뉴얼도 주무부처가 만든 것은 비교육적 문제다 해서 도외시하지 말고 교육청의 표준 매뉴얼이 주무부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다양한 문제, 다양한 이슈를 쳐보셔라. 뉴스 들을 때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종전에는 이제 인천이 많았었어요. 여가. 인천만 한 30명이 됐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집토를 하면 집토를 보지 않는 다른 부서 사람은 개인적인 조정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집토에 그대로 참여한 분들이 올해 다 합격을 했어요. 대전도. 대전은 면접이야. 그러지만 집단 토론을 하면 면접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참여를 하더만 그 둘이 아주 다 합격을 해요. 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교육적 주제, 비교육적 주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 2페이지까지만 끝내고 쉬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제일 위에 심층 면접이 뭐냐면, 공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동사건 면접이다 해서 업무 실적 기술서를 가지고 면접보고, 또 집단 토론을 보는 데가 있어, 전라북도에. 다루는 주제는 보고서나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된 내용, 또 사회적 이슈, 또 조직론, 재무행정론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실제 직무 상황과 유사한 질문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가상 사례를 주고 중간 관리조에서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이번에 이제 교장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가 있었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걸 아주 기본으로 물어봐. 교장 선생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 저는 아까 제가 말했죠.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도 접근한다. 이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유사일에 처음이야. 면접에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면접에 공식을 만드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고 경영학과 심리학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놀랄 만큼 적용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당한 지시를 말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때 대응 전략이 이 당위성과 실익이라는 이런 모델인데요. 제가 이런 것을 고안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성리학을 보면 의리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리 명분. 명분, 사회적 명분, 그게 당이에요. 의가 오를 의자 아닙니까? 이치 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리 명분이 있냐 없냐, 이게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의리 명분에 받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야. 다만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옆에서 쇠고기를 먹고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옆에서 라면도 못 먹는다. 그 다음에 옆에서 1억 연봉을 받고 벤떼만 굴리고 있는데 옆에서 컵라면을 먹고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있다. 이런 사회를 여러분은 언제까지 용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하면 해야 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예산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해라고 했다거나 당장 이용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전광판을 만들어라고 할 때,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면 실익이 없어도 돈을 끄집어서라도 해야죠. 실익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일, 써서는 안 될 일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네요? 실익은 있어. 근데 이건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나무 돈을 돌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실익은 있죠. 그러나 그건 헐짓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틀에서 이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공식으로 그냥 애운다 이것보다는 난민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안 받아줘야 되냐 할 때 이번에 중국인 한 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예멘인 한 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는데 당연히 인권 존중 차원에서 해줘야 할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되니까 인정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을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을 받아주면 농산어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해도 받아줘서는 안 될 일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당위와 실익을 따져서 당위와 실익이 있어야 움직여야 해. 예? 당위와 실익이 있어야 움직여야 돼. 이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투명하고 바르게 쓰고 그러는 겁니다. 당위가 없는 짓을 하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했다 하더라도 바로 감옥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기초 지식을 다루고 나서 13시부터 15시 30분까지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18시까지 해제 강평.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이 아주 중요해요. 데이터 마이닝이 아주 중요해요. 데이터 마이닝은 단어 속에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쉬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50분을 쉬어줘야지만 어쩔 거예요. 지금 몇 줄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만 하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딱 오니까 절대 금연이란 말이 적혀 있어요. 절대 금연구역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역 같은 데 가보면 절대 금연구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는 여기 이제 핵심 단어죠. 이제 우리 국악에서 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체언이나 영혼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절대 금연 구역에서 금연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내 몸이 여기에 체언이라면, 뭐 주체, 몸통이라면 내 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뜻이요. 근데 내 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깔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뒤에 수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권고나 협조를 구하는 부드러운 말이요. 그러나 절대 구면개혁에서 구면하는 당신은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 경고의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뒤에다 어떤 용어를 붙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고서의 글이 달라져. 그러니까 절대 구면구역 요 하나를 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데이터 바이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가 절대자가 붙었으면 또 뭐 또 되겠어요? 상대. 예를 들면 상대 금연구역은 뭐예요? 이거다. 청소년 금연구역.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노인들은 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주차금지. 근데 손님의 주차금지. 이거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마치 평범한 돌 속에서 그 금은 보화를 찾아내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많은 평범한 풀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약초를 캐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범한 글 속에 엄청난 정보의 보고를 캐내는 것, 그것을 저는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저기 17페이지인가 여기에서도 보여줄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16페이지 요 신문사설이거든. 요 신문사설 1페이지밖에 안 돼. 이것만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경남보고서입니다. 경남보고서는 자료 1페이지를 주고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첨삭을 하고 제 거 모범답안 해설 강의를 하면 하루의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있잖아요. 2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오전에 너무나 많은 얘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쉬었다가 2017, 2018년 기출문제를 봉한 공부 전략 세우기, 이걸 한번 담론을 해 보겠습니다.